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때 클래리티 법의 연내 통과 확률이 13%까지 떨어졌었지만 또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8월 5일자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클러처 제출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 의외였던 건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보상이나 연봉 상한에 관련된 법은 또 뜬금없이 이날 날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수요일 기준으로는 안 들어갔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요. MBC의 뉴스의 한 기자에 따르면 현재 8월 휴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기한 내에 처리하려는 이 상황을 두고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카오스 같다라고 한 기자가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길지만 짧게 요약을 해보면 현재 상원 중에 계류 중인 법이 8건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2건, 즉 임시 예산안이랑 러시아 제재, 요 법안을 뺀 나머지 6건은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게 언제 통과도 될지 모르고 완전히 거의 연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8월에 대한 희망은 그냥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럼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최신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의 갈레거 의원이 다시 한번 초당정 윤리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백악관으로 주말 전에 토스를 했었잖아요. 이게 좀 빨리 반응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백악관이요. 이제서야 8월 5일자 넘어가서야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아니 다 끝난 마당에 이거 다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협상을 하고 협의를 검토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냥 넘기기에는요. 여기 펀치볼이라는 매체가 나름대로 워싱턴 DC나 의회에서는 의회 전문 매체거든요. 그 어떤 곳보다 적중률이나 신뢰도가 높은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기사가 그럼 나왔을까? 제 추정인데요. 이 두 상원 의원과 일부 협상파 입장에서는 8월은 물 건너갈 수 있겠지만 9월 통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정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바꿔야겠죠. 원래는 8월 달에 본회의까지 다 끝내는 걸 목표했겠지만 지금 목표는 아마도 휴회 전에 제출만이라도 하게 해줘라. 정말 시작만 하게 해줘라. 왜냐하면 제출 다음에 D 플러스 2일, 그러니까 2일 정도 지나야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근데 현실적으로 표결은 좀 어렵지 않나. 즉 제출만 해 놓는다면 이제 9월 달에 다시 의회가 열릴 때 표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물론 쉬는 기간에는 쉬겠지만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협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출만이라도 하는 게 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희박하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강경파 중의 일부는 휴회를 미루고라도 표결까지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 명단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꽤 그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인데요. 클래리티를 위해서 엉덩이가 닳도록 일했던 신시아 루미스의 입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같이 일했던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폭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왼쪽 분이 마리아 앵커, 오른쪽이 신시아 루미스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바에 따르면 이 마리아 앵커가 좀 말투가 세요. 좀 뾰족뾰족하게 찌르고 뭔가 따지는 듯한 이런 걸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클래리티 통과되려면 금요일까지 표결해야 된다면서요. 막 이렇게 좀 찌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약간은 한숨을 쉬면서 마리아 하면서 아마도 우리 주말에 남아야 할 것 같아요. 클래리티 외에도 처리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라고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주말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그 주말에 좀 하루 이틀이라도 더 해서 표결까지는 나 보고 싶다. 이런 좀 강력한 의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이거저거 바꾸라고 해서 무려 11개월 동안 그들의 요청 사항을 협상을 하면서 이 법에 300페이지를 넘게 추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게 표결조차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뭐 잠도 안 오고 하겠죠. 휴가가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분은 참고로 신시아 루미스는 54년생이고요. 뒤가 없습니다. 그 뒤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상원 의원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지막 업적이 클래리티 법이 될 수 있어서 거의 뭐 나를 셀 분위기로 지금 강한 의지, 억울해서 나 못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엉덩이가 닳도록 일했다고 했던 분이 바로 릭스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상원 의원들 공화당 쪽에서 이 표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 클래리티 액트로 그녀의 엉덩이가 닳도록 우리는 일했다. 상원에 머물러서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정말 야근을 하고 굳은 일 다 맡아서 하고 이런 친구들은 뭔가 좀 이 승진 시즌이 됐을 때 제발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신시아 루미스가 그렇게 노력을 한 걸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웬만하면 주말에 나와라. 여기 있죠. 여기 머물러서 서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유머가 좀 저랑 맞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유머가 빵빵 터지는 분 중에 한 분이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캐비너시 청문회 때 당신 트럼프 대통령이 얼랄랄라 얘기하면 당신 꼭두각시처럼 얼랄랄라 얘기할 거지? 뭐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을 들고 나와서 했던 게 하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존 튠 원내대표, 지금 공화당의 원내대표죠. 이분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잘생겨서 내가 지지를 한다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존 튠 원내대표는 기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핫 그랜드파라고 합니다. 핫한 할아버지. 왜냐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아내분도 예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 있죠. 그분도 내가 존 튠처럼 생겼으면 나 대통령 당선됐을 거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잘생긴 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농담만 하는 분이 이번엔 굉장히 진지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는 러시아 제재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산 뭐 지출 1년 계획안 이런 것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도 임명을 시켜야 되고 CR 임시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빌 클래리티 법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우리는 제발 이것들을 투표시킬 수 있게 투표 좀 합시다. 완벽할 때 투표하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발 투표 좀 해라. 안 되더라도 부딪혀라. 이게 지금 최근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이분 외에도 많은 상원 의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게 최신의 분위기다. 좀 힘들고 어려워지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해본다. 이게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휴회를 미루는 거는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그럼 가능한 건가? 큰 문제가 없는 건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론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존 튠 원내대표 재량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왜냐면 뭐 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내대표가 관리하는 일정이고 모여라 하면 그냥 모일 수 있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례가 있는지는 예전에 많은 이제 사례를 소개를 해 드렸었죠. 최근에 있었던 게 2017년과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도 꽤나 며칠씩 늘려서 막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했던 기억이 있고 가장 최근에 보면 바로 작년입니다. OBBBA 오빠법이라고 25년 7월 달에 이것도 굉장히 극적으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요거 처리 안 하면 7월 4일 휴회를 연장해버리겠다. 너네들 방학 못해. 뭐 이렇게 그때 당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막 며칠씩 연기가 되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주말에 밤샘 작업을 하면서 이틀 정도 날 새고 하면서 그것도 본회의 투표 50대 50 투표가 나왔는데 50대 50이면 한 명이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보트로 부통령 벤스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51대 50으로 극적으로 통과가 됐던 게 바로 이때 사례다. 근데 오빠 법이랑 뭐 이 클래리티가 비교가 될 수는 없겠죠. 뭐 OBBA는 워낙 더 큰 법이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적도 있어서 아마 신시아 루미츠도
막 며칠씩 늘려서 하는 것까지는 뭐 주장을 못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말 정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늘려서 그래도 표결의 결과까지는 좀 맛보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이름이라도 좀 보고 싶다. 요게 이제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참 상황이 좀 아쉽죠. 이게 지금처럼 막 주가나 이런 거 떨어지고 AI가 이제 조금 변동성이 나오고 할 때 이 코인에 이 호재가 생겼으면 뭔가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어서 매우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클래리티의 무산이라든지 요게 가격에 선 반영이 돼 있다면 그래도 뭐 크게 뭐 억울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산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인데 저는 가격이 생각보단 또 방어를 잘하고 있다. 이거 거의 물 건너갔잖아요. 이게 올해 클래리티의 통과 확률입니다. 이게 현재 17%였고요. 어제 보니까 한때 13%까지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올해 그냥 되는 게 이변이죠.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가격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또 가격이 제 느낌에는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뭔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게 정말 정확한 지표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클래리티가 안 되면서 저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말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거래량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코인 기사가 아니라 일반 경제신문에 났던 이제 기사인데요. 코인의 거래소의 거래량 추이입니다. 26년 2월 달에 이때도 855억 달러 정도 거래량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최고점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가격이 좋았으니까 거래량이 작년에 훨씬 높았을 거고 2월 달도 사람들이 이제 뭐 거래량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현재 7월 보면 거의 288억 달러로 뭐 3토막, 4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 최고도 아닌데 거기에서 또 3토막이 나 있다.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꽤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럼 6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언제가 나올까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TMI가 56 정도로 회복되고 있을 때 만났던 지점이 20년도 9월, 10월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TMI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똑같습니다. 그때 거래량 수준과 PMI 수준이 똑같은데 참고로 20년도 10월 달에 비트코인은 약 1200만 원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헉헉거리고 지금이랑 비슷했다. 정말 힘들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현재고 또 20년 10월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우연찮게 겹치는 게 좀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의 법칙은 거래량이 없을 때 사서 묵묵히 모아가다가 거래량이 터질 때, 많을 때 팔아라. 이러면 돈을 벌 수 있다. 말처럼 쉬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속일 수 없는 지표, 인간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삼성전자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이 되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현재까지의 삼성전자의 거래량은 막대 그래프 좀 희미하고요. 주황색이 삼성전자의 가격입니다. 가격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량과 이 주가가 정말 재미가 없었죠. 주황색 보시면 거의 5만 원 내외에서 뭐 1년, 사실 24년부터 가져왔지만 23년, 22년, 21년도 거의 뒤로도 한 3년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 사라, 삼전 사라면 니나 많이 사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죠. 제가 잊으셨을까 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4년 5월 달 평택이 썰렁하다 들어보셨죠? 평택의 원룸이 다 망하고 있고 식당이 다 망하고 있고 삼성전자 막 직원들 자르고 있고 뭐 도급 회사가 어려워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급기야 반도체 부분의 수장이 모 사장님이 있었는데 모 부회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장이 바뀔 만큼 정말 처절했던 상황. 그래서 뭐 바로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24년 10월 달에는 급기야 그 바뀌었던 부회장마저도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씁니다. 보통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요. 반성문은 제가 처음 봤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근데 반성문을 썼음에도 그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왜냐하면
다 망했는데 이제서야 반성문 써가지고 어쩌려고 이런 느낌이 나요. 그때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굉장히 싸늘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바로 해결이 또 안 됐어요. 25년 3월 달에 정기총회가 있었거든요. 보통 3월 달에 정기총회 많이 하잖아요. 이때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사직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때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지금은 뭐 이재용 회장 뭐 최고 스타가 됐지만 이 예전의 반성문에 대한 재사과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기 거래량 보시면요. 오히려 25년 3월로 올수록 더 떨어져 있죠. 가격도 더 떨어져 있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깐부 회동 같습니다. 아니 젠슨 황이 한국에 오는 것도 특이한 갑자기 벌어진 일에 이 이재용 회장님과 치킨을 먹을 걸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이 저점 나름 그러니까 사는 건 잘해요. 제가 파는 건 잘 못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뭘 하나를 보고 계속 모았냐면요. HBM 납품, 즉 엔비디아의 납품만 제발 하게 해주세요. 하이닉스는 했는데 삼성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거죠. 제가 뭐 잘못한 거죠. 그래서 HBM 납품도 했었고 AI 슈퍼 사이클이 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빨간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까만색, 뭐 주황색으로도 표시를 했는데 가격이 터지는데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거래량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개미들은 늦게 오더라도 눈치 빠른 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먼저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먼저 터지니까 가격이 주황색이 뒤늦게 올라가고 그리고 약간 주춤을 했다가 2차 폭등 이제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이 주황색 가격은 더 위로 치솟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다. 즉 거래량이 터지면 가격이 뒤따라 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요거는 거의 뭐 공식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코인에도 적용을 해봐야겠죠. 모든 거에 적용이 될 겁니다. 만약에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이라는 전제는 달려 있지만 그러니까 상폐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생존할 수 있다면 거래량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자산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도 힘들지만 20년도 때도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다시 기억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20년도 3월에 팬데믹이 터졌거든요. 18년, 19년도 힘들었는데 이제 막 20년도에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20년도 3월에 여기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좀 터져 있죠. 이게 좋아서 터진 게 아니라요. 팬데믹이 와서 팔려고 해서 터진 겁니다. 우리 현재로 치면 25년 10월처럼 막 MSTR 퍼드를 그때 JP모건이 터뜨렸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도 안 좋아지고 그 뒤로 계속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재미없고요. 당연히 니나 사라 비트코인 했겠죠. 우리가 그 이후의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돈은 뿌렸죠. 근데 돈 뿌려도 무슨 소용이 있어? 팬데믹이 와가지고 가게는 다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도 말라 그러고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비행기도 안 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가 그때 분위기였습니다. 그쵸?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근데 뜬금포 뉴스들이 갑자기 뒤쪽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뜬금포 뉴스를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없어요. 이때 당시도 20년도 8월 달 아직 거래량이 회복되기 전이죠. 거의 끝자락이긴 했지만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뭐 뜬금없는 회사가 나와서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잠잠했는데 10월 달이 되니까 뭐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블록, 과거에는 스퀘어라는 잭 도시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5천만 달러나 샀다 하더라. 페이팔이 코인을 사고 파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하더라. 뭔가 제도권에 들어간다 하더라 하면서 뭐 거래량도 치솟기 시작하고요.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21년도 1월까지만 나타냈는데 그 뒤로 막 4월까지 막 일론 머스크 나오고 난리도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뉴스가 뭐가 나올지는 예상을 못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거는 거의 공식에 가깝다. 물론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아까 26년도 2월 달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데이터가 나와 있었는데요. 25년 10월에 비하면 그것도 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10월 달에
뭐 JP 모건의 퍼드와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거래량이 팡 터졌죠. 근데 사람들이 살려고 터진 게 아니라 팔려고 터졌네요. 그래서 뭐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지금까지도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다. 클래리티가 안 되면서 오히려 바닥을 찍었다. 클래리티의 안 됨이 지금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주가도 조정이 좀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고 뭐 레버리지 ETF 규제도 나오고 하면서 뭔가 상황이 안 좋은데요. 비트코인은 뭔가 좀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아, 이게 뭘까? 약세장의 끝자락이 온 거 아닐까? 왜냐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믿었던 클래리티마저도 이렇게 됐는데, 야, 더 이상 뭐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왔다. 거래량이 증거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하는 분들의 얘기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좋은 얘기를 해서 좋은 소리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면 엉망일 거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퀀트도 정말 오랫동안 안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8월 6일자 이제 크립토 퀀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더라. 약세장 거의 막바지에 진입한 것 같은데 라는 이건 뭐 데이터에서 나오니까 고래들이 얼마나 사고 있는지는 이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조사를 했을 거고요. 요거랑 별도로 비트코인의 ETF가 지금 3일간 순유입 어제만 보더라도 한 3,400억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통은 비트코인 ETF가 순유입이 되면요.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ETF를 먼저 사고 뭐 당일 혹은 다음에 이제 진짜 비트코인 현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지지부진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고래들이 좀 사고 개미들이 좀 팔고 특히나 최근에 하드월렛 비트코인 뭐 그 하드월렛 지금 이제 막 사람들이 해킹을 해나가고 그래서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뭔가 고래들이 받아내는 듯한 뭐 그런 움직임도 제 느낌엔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크립토 펀트에서 고래는 매집하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고래들은 정말 많이 사는 것 같다. 이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6만 달러 이하에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한술 더 떠서 대형 보유자들의 축적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지금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많이 넣으면 이자도 줄인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이더리움을 사서 스테이킹에 계속 맡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5일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다크포스트도요. 이것도 데이터에 근거한 거예요. 약세장 막바지에 진입한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든 약세장에서의 이제 비율이 있는데, 즉 비트코인은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기준으로 둘 중에 한 명 정도가 손해를 본다면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뭐 사토시도 들어가고요. 뭐 고래 할아버지들 다 들어갑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손해다? 야, 그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모든 약세장에서는 이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가서 둘 중에 하나는 손해였던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52%인데 6월에서 7월 달 지나긴 했었지만 일시적으로 50%를 하회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약세장의 마지막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뭐 체감상으로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진 듯한 느낌인데 뭐 거래량도 최악인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뭐 주가에 비해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미래에 생존할 자산이라면 거래량이 적을 때 묵묵히 사서 모으고 기다리면 되겠더라. 근데 그러려면요. 먼저 내 믿음의 종목이 맞는지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해서 산 건지 철저한 본인의 검증 시간을 일단 거치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 거래량이 적을 때 끈질기게 사놓고 기다리면은 그 투자는요. 저는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사정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 수 있는 해지 자산도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절약을 하면서 내 귀한 코인들을 헐값에 팔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비용을 좀 줄이는 것도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